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3번 프린트에서 바로 고조선,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에 대해 공부해 볼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고조선의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이전까지 어떤 내용을 공부했는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1번 프린트에서 어떤 내용 공부했죠? 맞습니다. 무슨 시대? 선사시대. 이전선, 기록사. 기록 이전의 시대에 대해 공부했어요. 자 여러분, 기록 이전이라는 건 기록을 하기 위한, 기록을 할 수 있는 수단인 뭐가 존재하기 이전? 그렇죠. 문자가 존재하기 이전의 시대예요. 문자로 된 기록이 존재하기 이전의 시대. 자 그러면 문자로 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을 뭘 통해 파악할 수 있죠? 네, 유물과 유적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사시대 크게 이제 구석기, 신석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구석기, 신석기는 청동기, 철기, 마침을 포함해서요. 여러분 이거 헷갈릴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선사시대 1번 프린트가 선사시대 파트였는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를 모두 공부했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선사시대는 구석기와 신석기만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청동기부터 우리 역사시대로 보거든요. 선생님이 내용의 그 통일성과 완결성상 그냥 1번 프린트 선사시대 공부하면서 구석기부터 철기까지 다 넣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일단 선사시대는 구석기, 신석기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시험 문제가 거의 다 어떤 형식으로 나와요? 그렇죠. 유물, 유적 관련된 사진 자료를 주고 다음 자료가 나타내는 시대의 사람, 생활 모습으로,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료를 보고 그 자료가 어느 시대인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출제 포인트가 두 개라고 했죠. 첫 번째, 뭐랑 뭐를 비교하는 거? 구석기와 신석기를 비교하는 거. 두 번째는 청동기와 철기를 비교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선사시대, 역사시대의 시작인 청동기와 철기, 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의 특징을 쫙 비교를 했습니다. 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의 내용을 비교할 때는 반드시 뭐를 중심으로? 그렇죠. 경제.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먹고 살았는가가 핵심이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자,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시고, 우리 그건 한번 다시 떠올려 봐야 돼. 신석기 때까지는 모든 인간이 평등했죠. 왜? 그쵸. 비록 농경이 시작되긴 했지만 아직 초보적인 농경이었고 반농사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아직 뭐가 존재하지 않았죠? 네, 잉여 생산물이 존재하지 않았어, 얘들아. 그지? 근데 언제부터? 맞아요. 청동기 시대부터 농업이 발전하면서 발전된 농경이, 여러분 한번 적어볼까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죠. 자, 언제부터? 그렇죠. 바로 청동기 시대부터. 이 청동기 때부터 농업이 발전을 하죠. 무슨 농사가 시작되죠? 네, 벼농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발전된 농경인 벼농사의 시작으로 인해서, 물론 모든 지역은 아니었어요. 일부 지역이지만 전체적으로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죠. 그죠? 자,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이제 뭐가 생겨요? 그렇죠. 잉여 생산물이 생기는 거야. 충분히 먹고도 남는 잉여 생산물이 생깁니다. 자, 근데 잉여 생산물이 생기는 게 불행의 시작이라고 했죠. 왜? 이 잉여 생산물을 똑같이 나눠 가질 리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많이 갖고 싶어 하잖아. 근데 잉여 생산물이 생기면서 무슨 개념이 생기죠? 그렇죠. 니 거, 내 거. 이 남는 잉여 생산물을 나누는 과정에서 니 거, 내 거라는 사유재산의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가진 놈, 적게 가진 놈, 빈부 격차가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은 본인이 더 많은 걸 갖고 싶어 하잖아. 이 잉여 생산물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많이 갖길 원하고, 이건 필연적으로 뭘 촉발하죠? 갈등을 촉발합니다. 또 하필이면 그때가 무슨 시대? 청동기. 이 청동 무기를 가지고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유재산과 빈부격차, 잉여 생산물을, 남아도는 잉여 생산물을 나누는 과정에서 바로 빈부격차를 통해서 계급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 청동 무기를 통해서 정복전쟁이 발생하게 되죠.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결국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 과정에서 승자를 중심으로, 지배층을 중심으로 뭐가 만들어집니까? 네, 이 계급의 정복전쟁의 결과 국가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동기 때부터 인류는 불평등 사회로 진입을 하죠. 잉여 생산물의 존재로 인해서. 이 불평등 사회는 이제 뭐로 연결되는 거야? 그렇지, 계급이 존재하는 국가로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동기 때부터 불평등 사회, 계급, 국가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신석기 때는 계급, 국가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배웠어요. 이러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한 최초의 국가가 바로 무엇? 오늘 공부할 고조선입니다. 우리는 오늘 청동기 문명을 기반으로 이 땅에 만들어진 최초의 국가 고조선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조선에 대한 좀 전체적인 아웃라인, 개간을 잡아볼게요, 여러분들. 고조선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서 처음 기록으로 알 수 있냐면은 고려시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볼 거지만 전체적인 아웃라인이니까 들어두세요. 고려시대 때 여러분, 고려 이 나라는 엄청난 위기를 맞이합니다. 누가 쳐들어오냐? 원나라가 쳐들어와요. 이 원나라가 누구냐면 징기즈칸 아시죠, 여러분들? 징기즈칸 후에 징기즈칸의 외인이 몽골 애들이 만든 나라가 원나라야. 얘네가 쳐들어옵니다. 몽골의 침략. 그리고 당시 고려를 지배하던 건 무신들이었어요. 근데 이 몽골의 침략으로 결국 무신 정권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는 원나라에 항복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항복의 대가로 이제부터 고려의 왕은 반드시 원나라 황제의 딸과 결혼을 해야 돼요. 이제 고려의 왕이 뭐가 되는 거야? 원나라 황제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원나라의 사위 국가가 되는 거야. 이거 사위를 우리가 부마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원나라의 사위가 된 겁니다. 당연히 우리 국가의 자주성은 어떻게 돼요? 상실되게 되는 거예요. 원나라의 간섭이 시작되는 거야. 이게 바로 원간섭기예요. 이제 고려가 원나라 황제의 사위 국가가 되면서 원나라가 사사건건 우리나라의 정치나 사회에 간섭을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국가의 정체성도 훼손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정신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우린 절대로 저 오랑캐에게 굴복할 만큼 못난 민족이 아닙니다. 우린 정말 대단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하고 이렇게 원간섭기 때 훼손당하고 있는 국가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살리려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긍심을 불어넣어줘야겠죠. 민족의식을 불어넣어줘야겠죠. 그래서 나온 게 뭐야? 그래서 나온 게 단군이에요. 가장 위로 거슬러 올라간 거야. 고구려 백제 신라를 넘어 이 나라 고려 전체를 아우르는 우리 민족의 조상, 바로 단군이에요. 이래서 나온 거야. 우리는 누구의 후예다? 단군의 후예다. 보통 민족이 아니다라는 거야. 이게 처음 나온 게 원간섭기 때 승려 이련이 썼던 삼국유사. 여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단군 신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그리고 이 비슷한 원간섭기 때 이순유가 썼던 제왕운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두 책에서 이제 원간섭기 때 우리 고려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이련의 삼국유사와 이순유의 제왕운기에서 단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를 단군의 후예라고, 단군 계승의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가서도 세종실록 지리지나 동국여지승남, 동국통감 이런 거에도 단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단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단군이 만든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단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단군이 만든 단군 신화와 함께 그 단군이 만든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원간섭기 때 고려시대 원간섭기, 이련의 삼국유사, 이순유의 제왕운기, 조선시대 이런 책들에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고조선은 방금 말했죠. 뭐를 기반으로? 그렇죠. 청동기 문명을 기반으로. 청동기와 농경문화. 농사를 짓고 청동기 때 늘어난 잉여생산물, 계급, 국가 이런 청동기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성립을 한 건데 여러분 주의하실 게 여러분 되게 고조선에 대해서 굉장히 단편적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고조선만 생각하면 그 단군 시대만 생각해. 웅녀, 마늘 100일 먹고 인간되고 환웅이랑 결혼하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고조선은 비록 만들어진 건 청동기 때지만 꽤 오래 갑니다. 철기 시대까지 발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청동기에 기반한 단군조선과 철기에 기반한 위만조선으로 고조선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발전 단계를 세밀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걸 되게 두루뭉실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고조선의 세력범, 이건 지난 시간에 배웠죠. 청동기를 기반으로 한 최초의 국가. 하지만 이때는 최초의 국가니까 군장국가였죠. 왕이 없는 그 군장국가인 재정일치의 모습을 보이는 단군왕검이 지배하는 단군조선. 이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는 유물이 있었죠. 청동기 시대. 바로 뭐였죠, 여러분들? 여기 비파영동검, 미송리식토기, 북방식 고인돌이었어요. 이게 그 고조선의 관련 유물, 이거 중요하다겠죠, 여러분들? 이 관련 유물을 통해서 우리가 보시면 비파영동검, 미송리식토기, 탁자식 고인돌,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가 있는데, 이거 중요한 포인트. 고조선의 초기 세력 범위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고조선의 최초의 세력 범위였어요. 자, 여기 보시면 랴오어강이라고 나오죠. 랴오어강. 이게 이제 요하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요하강을 중심으로 동쪽을 이 요하강의 동쪽을 우리가 요동이라 그래요. 요하강의 동쪽, 요동. 그리고 이 랴오어강, 요하강의 서쪽을 우리가 요서지방이라 그래.
자, 그리고 이 존체, 요서와 요동을 아우르는 전체를 우리가 요령, 교과서에서는 랴오닝이라고 나옵니다. 랴오닝. 이 랴오닝 지방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여러분 고조선은 요서와 요동을 야오어강을 중심으로 요서와 요동을 모두 포함하는 이 요령, 랴오닝 지방 전체의 중심지를 둔 국가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배우는 고구려나 혹은 달에 같은 나라들은 다 요동까지만 지배를 했어. 근데 고조선은 요동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요서까지도 세력권에 두고 있었다는 거야. 여기가 이 야오닝 지방, 요서랑 요동을 포함한 야오닝 지방이 바로 고조선의 세력 범위였어요. 여기서 이제 중심지를 두고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연나라, 중국의 연나라랑 대립하는 과정에서 이 요서 지방을 빼앗기고 이 한반도 서북부 지방, 대동강 평양 지방으로 근거지를 옮기게 됩니다. 자, 아무튼 지금 우리가 이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는 청동기호물, 이 비파영동건 미송리시토기 북방식 고인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고조선의 세력 범위는 바로 어디라고요? 랴오닝 지방, 요령 지방이에요. 어디랑 어디를 포함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요동뿐만 아니라 요서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점점점 세력 범위가 어디까지? 한반도까지 확장된다. 이동한다는 거야. 이거 나중에 왜 여기로 한반도로 이동하게 되는지는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고조선에 대한 전체적인 아웃라인 잡아봤고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고조선의 역사에 대해 공부해볼게요. 자, 고조선은 크게 둘로 구분해야 됩니다. 뭐로 구분한다고요? 둘로 구분한다고요. 청동기에 기반한 단군조선, 군장국가 정도의 수녀다 단군조선과 철기에 기반한 연맹왕국으로 발전하는 위만조선에 대해서 청동기를 기반으로 한 단군조선, 철기를 기반으로 한 위만조선 둘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고조선이 성립한 건 BC 2333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단기라고도 하는데 사실 이건 정확하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대략 이때쯤이었다. 그러니까 기원전 24세기. 보통 이제 세계사에서도 이쯤 되면 각 나라별로 문명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이 정도쯤이었다 정도만 알면 돼요. 자, 최초의 국가였고요.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정도의 수준의 국가야. 왕이 있어 없어? 없어. 왕이 아니라 무슨 왕이 아닌 누가 다스리는? 부족장. 군장이 다스리는 군장 국가였습니다. 최초의 국가였고 아직까지는 왕이 존재하지 않는 그 부족의 족장이 다스리는 군장이 다스리는 군장 국가 정도의 수준이었고 청동기를 기반으로 했잖아요. 그죠? 제가 정말 말했어요. 청동기에 기반한 초기 국가의 특징. 청동은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굉장히 만들기도 힘들고 수량이 귀해요. 생각보다 단단하지 않아. 그러니까 청동으로 상대방을 압도적으로 찍어 누를 수가 없어. 그래서 청동기 때는 지배층은 본인의 권위를 어디서 따옵니까? 그렇죠. 초월적인 존재. 하늘로부터 권위를 빌려온다 그랬죠. 그래서 재정일치의 신권정치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재정일치. 바로 뭐랑 뭐가?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야. 그 종교 지도자,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단군이라고 부르고요. 정치 지도자, 군장의 역할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왕검이라고 불러요. 재정일치라서 우리가 지도자를 뭐라 부르죠? 단군, 왕검이라 부르는 거야. 단군, 왕검. 참고로 여러분 단군, 왕검 이건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호칭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뭐라 불러요? 이현규 선생님이라 부르잖아요. 이름은 이현규고 선생님 호칭이잖아. 단군왕검은 지배자의 호칭이에요. 1대 단군왕검, 2대 단군왕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호칭입니다. 여기 단군왕검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적어놨죠. 청동기, 재정일치의 그 본인들의 권위를 하늘에서 빌려올 수밖에 없는 청동기의 한계, 청동기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청동기에 기반한 재정일치, 신권정치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우리가 이 단군조선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거는 바로 여기 나오는 단군 이야기. 단군 신화 있죠? 자, 요겁니다. 자, 이 단군 신화에 대한 걸 한번 볼게요. 여기 아래. 굉장히 여기 아래 기록으로 보는 고조선. 단군 신화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이 부분에 사료가 많이 없으니까. 자, 옛날에 환인의 아들 환웅이 자주 하늘 아래 뚜렷을 두고 인간 세상에 관심을 두었다. 여기서 이 1번이 나타내는 게 뭘까? 누구의 아들이래요? 환인. 환인은 약간 하나님 같은 존재야. 초월적 존재. 그 하나님의 아들 환웅이래요. 자, 이게 뭐죠, 여러분들? 그쵸.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선택을 받은? 하늘의 선택을 받은 신의 자손이다. 바로 이게 뭐예요? 천손 사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라는 거야. 왜 이런 걸 했다겠죠? 그죠. 청동기 시대, 계급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 지배자들은 이 본인들이
이 피지배자들을 지배하는, 이 지배층으로서 군림하는, 그걸 정당화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계급 질서, 지배 질서를 정당화하기 위해 본인의 질서를 하늘로부터 빌려오잖아. 내가 왜 너희를 지배하느냐? 나는 하늘의 후예니까. 하늘의 명을 받아 너희를 지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런 지배자의 그런 통치, 계급 질서, 지배 질서를 정당화,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런 천손사상, 선민사상,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사상, 하늘의 자손이라는 천손사상을 끌고 오는 거야. 재정일치적인 신권 정치에서 전쟁과 정복을 이런 지배 질서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널리 그래서 이 한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에 관심을 가지다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한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싶어서. 이건 굉장히 유명하죠. 바로 홍익인간이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런 이념을 가지고 환웅이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 근데 내려올 때 누굴 데려왔대요?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랑 함께 내려왔대요. 이 바람을 다스리는 신하를 풍백, 비를 우사, 그리고 구름을 운사라 그래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명칭이 아니라 얘네 다 뭐 하는 애들이야? 자연을 다스리는 신들이야. 얘들을 데리고 왔대. 그러면 뭔 말이야? 이 사회가 무슨 사회라는 거죠? 자연환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자연환경에 따라 국가의 경제가 성패가 엇갈리는 바로 농경사회라는 거야. 만약 얘네가 유목민족이었으면은 짐승들의 신이 왔겠죠. 가축의 신. 근데 왜 이런 날씨의 신들이 와? 그렇지. 무슨 사회니까? 자연에 관심이 많은 농경사회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간 세상을 다스렸는데 이때 누가 왔대요?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서 인간이 되길 원했대요. 이게 진짜 곰과 호랑이가 아니야. 신석기 시대에 여러분들 특정 동물을 자기 부족의 상징을 삼는 토테미즘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청동기 문명, 우수한 선진 문명인 청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환웅 부족이 온 거야,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 토착인들, 아직까지 청동기에 접어들지 못했던,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청동기라고 하는 뛰어난 문물을 가지고 이 외래 부족인 환웅이 본인들을 하늘의 자손이라고, 선민사상을 가지고, 천손사상을 가지고 지배자로서 이 땅에 딱 건너온 거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땅에 원래 있던 원주민들 중에서 청동기에 진입하지 못한, 아직까지 신석기 수준에 머무르고 있던 곰과 호랑이를 자기들의 상징으로 삼는 이 곰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이 청동기를 가지고 온 환웅 부족 밑으로 들어간 거야. 그리고 뭐라 그런 거예요? 우리를 받아주세요. 우리랑 동맹을 맺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곰부족, 호랑이 부족이야. 근데 환웅네 부족은 누굴 선택했죠? 네, 환웅은 웅녀랑 혼인했대. 곰부족의 딸과 곰부족의 여자랑 혼인을 한 거야. 호랑이 부족은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수한 청동기를 가지고 있던 환웅 부족과 곰을 숭배하던 토착 부족인 곰부족이 결혼이라고 하는 걸 토대로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자손의 이름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단군왕검. 이때는 왜? 청동기 시대 재정일치 신권 정치. 그래서 단군 왕검, 종교의 단군, 정치의 왕검,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단군 신화의 모습을 통해서 이 당시 청동기에 기반한 초기 고조선, 단군 조선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조선 여기서 끝나죠? 아닙니다. 고조선은 계속 이어집니다. 점점점 발전하기 시작해요. 보통 이 4세기 정도쯤 되면은 BC 4세기 서서히 중국으로부터 철기 문명이 슬금슬금 들어오기 시작해요. 다만 주의할 점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수용은 아니야. 그러니까 굉장히 슬금슬금 철기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 나라가 단군 조선이 발전하게 되는 거야. 그 증거가 그전까지는 지배층을 지도자를 뭐라 불렀죠? 왕이 아니라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칭호로 불렀잖아. 그치? 군장 국가였단 말이야. 근데 이때부터는 드디어 고조선에서도 무슨 칭호를 쓰냐? 군장이 아닌 왕의 칭호를 쓰게 됩니다. 4세기 때부터, BC 4세기 때부터. 즉 이건 뭐예요? 군장 국가의 틀을 벗어던지고 연맹왕국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발전했가 보여주는 게, 당시 여러분 중국이, 이게 세계사를 배우면 좀 이해가 쉬운데, 당시 중국이 춘추 전국 시대였어요. 깊이 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중국이 엄청난 분열과 혼란기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이 전국치롱이라 그래서 중국에 7개, 당시 분열계라고 했죠. 이 중국 대륙을 지배하고 있는 7명의 짱이 있었어. 그 중에서도 여기 약간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은 고조선이 여기 있잖아요. 이쪽, 이
중국의 고조선과 맞닥뜨려 있는 이 황허강 이북, 화북지방 이쪽을 지배하는 나라가 연나라였어요. 전국 칠홍 중에 하나였어. 그 중국을 쪼개서 가지고 있는 7개 나라 중에 고조선과 국경을 맞대고 있던 나라가 연나라였어. 그러니까 중국의 7대 짱 중에 한 명이야. 그 전국 칠홍 중에 하나인 누구랑? 연나라랑. 자, 다시 중국은 무슨 시대?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분열 혼란기였다. 당시 전국 칠홍이라 그래서 중국을 나눠서 지배하고 있는 7개 짱, 7개의 나라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뭐 진나라,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뭐 초나라 막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인 7대 짱 중 하나인 연나라랑 대립을 할 정도로 고조선이 강력했다라는 거야. 어디를 경계로? 이 요서. 여기 보시죠, 여러분들. 이 요령 지방 중에서도 이 요서 지방을 경계로 연나라랑 고조선이 대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만큼 힘이 강했다는 거예요.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래서 이때 사료가 나와. 그 연나라가 이게 막 와,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 그러고 막 속된 말로 까치고 나대니까 이 고조선의 왕이 내가 연나라를 쳐들어가겠다 하니까 그 중에 신하인 대부예가 지금은 한번 참으시죠 라고 해서 쳐들어가려다 말았다 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발전한 게 보여주는 거야. 처음에 뭘 칭하고? 왕을 칭하고. 그 왕을 칭한 다음에 중국의 연나라, 전국 칠홍 중에 하나인 연나라랑 요서지방을 경계로 대립을 하고 갈등이 벌어지다가 결국 먼저 연나라가 칼을 빼듭니다. 연나라가 쳐들어왔다라는 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당시 연나라에 그 진계, 리얼도 사람 이름이에요. 이 진계라고 하는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고조선이 요서지방을 빼앗겨요. 여기 요서지방은 황실해. 그리고 이제 고조선의 중심지가 이 요령지방에서 어디로 옮겨가요? 한반도 서북부, 대동강을 중심으로 하는 평양지방으로 옮기게 됩니다. 하여튼 연나라 진계에게 이제 이 연나라 진계의 침입으로 이 요서지방을 상실하게 되고 어디로 이동하게 된다? 한반도 서북부로. 여기로 중심지를 이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고조선은 여기서 굴하잖아요. 계속해서 발전을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왕을 칭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왕의 자리를 세습하게 돼요. 우리 기억할 거예요. 연맹왕국은 아주 그때 좀 간단하게 말을 하긴 했지만 말 안 했나요, 선생님 그때? 연맹왕국 때 말했어요, 그때. 그쵸? 연맹왕국. 비록 왕이 존재했지만 왕권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할 거지만, 연맹왕국 때는 왕은 존재하지만 왕임이 굉장히 약했어. 그래서 왕이 자기 자리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다른 부족장들에 의해 선출받는 체제였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고조선은 왕위를 자기 자식한테 세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부왕이 준왕에게 왕위를 세습하는 모습을 보여요. 점점점 왕권이 강해지고 있는 거야. 거기다가 국가가 발전하면서 체계가 정비되는 걸 알 수 있는 게 국가의 전문적 관직이 나와요. 상, 경, 대부, 장군, 박사처럼 국가의 전문적인 관직이 나오면서 이 지배체제가 정비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발전하던 고조선, 단군조선 왜 중간에 한번 꺾이느냐? 유명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의 분기점이 되는 사건, 바로 누가 등장하냐? 위만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 위만은 왜 등장하느냐? 당시 또 중국이 진안교책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춘추전국 시대라고 하는 이 혼란기를 총 7명의 짱들이 대립했다고 했죠. 이 7명의 짱 중에 결국 이 중국을 통일한 건 누구냐? 진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진시황이라고 하죠. 근데 진시황은 막장 너무 만리장성의 아방궁의 백성들을 너무 괴롭혀. 그래서 이 진나라는 진시황이 죽고 나서 금방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진나라가 무너진 다음에 다시금 분열기가 와요. 바로 누가 중국의 주인이 될 것이냐. 당시 이게 초나라를 이끌고 있던 항우와 그리고 한나라를 이끌고 있던 유방. 이 항우와 유방이 이 진나라 이후에 중국의 패권을 놓고 다투게 돼요. 근데 여기서 결국 누가 이기냐? 한나라의 유방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진나라 다음에 한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게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국가가 바뀌는 과정이라 그래서 진한교책이에요. 이 항우와 유방의 싸움은 흔히 우리가 초한지라고 그러고 장기판에서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장기 보신 적 있나요? 빨간색 말이 한나라고 초록색 말이 초나라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장기판에 싸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진한교책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중국의 혼란기 때
이 위만이 그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서 한반도로 우리 이 고조선으로 넘어온 거야. 자, 근데 그럼 분명히 봐봐요. 이 위만은 지금 이 진안교책이라고 하는 혼란기에서 권력 싸움에 밀려나서 단군조선으로 망명으로 온 거야. 근데 혼자 온 게 아니라 무려 10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위만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뭘 가지고 오냐? 죄송합니다. 위만은 그냥 온 게 아니라요. 1000명의 부하도 왔지만 또 철기를 가지고 와요. 철기. 그러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철기 문화가 수용돼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아름아름 들어오던 걸 이 위만이 오면서 본격적으로 당시 중국의 선진적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 자, 이 당시 고조선의 왕이 누구라고 했죠? 부항에서 준왕 있잖아. 이 준왕이 너무 좋은 거야. 솔직히 얼마나 이득이에요. 갑자기 위만이 1000명의 부하를 데리고 또 중국의 선진 문물인 철기 문화를 잔뜩 가지고 고조선으로 망명을 온 거잖아. 그래서 이 준왕이 위만을 너무 이뻐해서 서쪽 국경, 당시 그 고조선의 그 요설에 빼앗겼지만 여전히 서쪽 지방이 고조선과 중국의 경계잖아요. 그 서쪽의 수비대장으로 임명합니다.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긴 격이죠. 위만이 보니까 얘네 아직까지 철기 문명으로 본격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안 됐네? 철기로 지금 업그레이드 하는 중이네? 근데 나는 지금 철기를 본격적으로 가지고 왔잖아. 이거 내가 나라 뒤집어 엎을 수 있겠는데? 이래서 위만이 자기를 수비대장에 임명해준 준왕을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니 이게 바로 위만조선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준왕은 어떻게 됐느냐? 죽진 않았어요. 준왕은, 여기 봐봐요. 이 고조선의 세력 범위가 이 료령, 랴오닝 지방과 한반도 서북부 지역이잖아. 여기 남쪽 지방은 한반도 남부는 고조선의 세력 범위가 아니었어요. 당시 위만에게 쫓겨난 준왕은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그 준왕과 그 준왕을 따르던 무리들은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내려와. 그리고 이 남부 지역에다가 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 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또 알아두세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좀 꼬였네요. 지금이 밤 11시 반이에요.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가 봐. 한반도 남부로 이동을 해서 진국을 성립을 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 지금 이거는 결국 우리나라의 국가인 단군조선이 중국에서 건너온 중국인 위만에게 멸망한 거 아닌가요? 그럼 우리가 중국으로 바뀐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위만은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왕이 된 이후에도 나라 이름을 그대로 위만 이야기예요. 조선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비록 이 준왕을 몰아내게 했지만 그 토착인들을 관리로 적극적으로 등용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위만은 중국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이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거기서 다시 우리나라로 건너온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기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위만은 망명할 때 상투를 들고 오랑캐옷을 입었다는 사기. 이 사기가 중국 역사서야. 그러니까 중국인들 입장에서 오랑캐옷이라는 건 뭐야? 우리 동이족의 전통 복장이라 이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걸 바탕으로 위만이 고조선과 같은 계통의 이주민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위만이 준왕으로부터 왕위를 빼앗은 뒤에도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의 명칭과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고 그 다음에 계속 중국이랑 싸워요. 그러니까 본인이 중국인이면 이러지 않을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만조선을 고조선 내부의 정치 변동으로 보는 게 일반적 견해이다. 그러니까 중국인 아니에요. 물론 중국인들은 위만을 자기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위만이 이렇게 준왕을 몰아내고 권력을 잡을 수 있던 비결이 뭐야? 그치. 위만은 선진적인 뭘 가지고 왔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위만조선이 성립되고부터 고조선은 본격적인 철기 국가로 들어서게 돼요. 위만이 나라를 만들면서 고조선에도 본격적인 철기 문화가 수용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본격적이야. 최초 아닙니다. 이미 그 전부터 철기 문명은 아름아름 들어왔지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많이 헷갈리고 실제로 한능검에서 이거 한번 나왔다가 엄청난 오답률을 자랑한 킬러 문화가 나왔던 게 있는 게 지금 여러분 여기서 보는 건 위만의 업적이야. 위만이 왕이 되고 했던 업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일단 위만은 영토를 엄청 넓힙니다. 근데 어디로 영토를 넓히냐? 지금 중국 쪽으로 가기는 힘들어. 당시 이제 중국에는 한나라라고 하는 통일국가가 들어서요. 진안교체기 때 결국 한나라, 유방이 만난 한나라라고 하는 거대 통일제국이 들어와. 그래서 더 이상 중국 쪽으로 진출하기는 힘들어. 그래서 어디로 갈까? 이 남쪽 지방, 한반도 남부 지방으로 슬금슬금 내려오거든요. 그 당시에
이 남부지방 진번과 임둔 같은 주변 부족을 통합해요. 이 말 들으면 공부 좀 열심히 한 친구들 더 헷갈려. 쌤, 제가 작년에요. 분명히 나중에 고조선이 한나라에게 위만조선이 한나라에게 멸망하고 한나라가 우리나라에 한사군 4개의 군현을 설치하는데 거기서도 낭랑, 진번, 임둔 나왔거든요? 이거 나중에 고조선이 멸망하고 중국이 우리나라에 만든 그 군현 아니에요? 여러분, 애초에 진번이랑 임둔이 지역 이름이야. 나중에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설치할 때도 그 지역 이름을 따가지고 낭랑군, 진번군, 임둔군이라고 한 거예요. 이건 지역 이름이야. 이미 이때 나중에 고조선이 멸망하기 이전에 이미 위만이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진번과 임둔 등으로 영토를 확장했다는 것도 팩트예요,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 이미 이때 우리가 진출한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한사군이 설치된 거예요, 이 지역에. 그리고 위만은 또 뭘 하느냐? 중개무역을 실시합니다. 중개무역이 뭐예요? 가운데서 물건을 왔다 갔다 해주는 게 중개무역이에요. 사이를 중개한다 그러잖아. 그럼 누구랑 누구 사이를 중개했냐? 위만조선은 당시 중국의 통일국가인 한나라와 이 위만에게 쫓겨난 준왕이 남쪽에 내려가서 만든 나라가 뭐라겠죠? 진국이라겠죠. 이 한반도 남부의 진국 사이를 중개무역한 거야. 그러니까 한나라랑 이 한반도 남부의 진국이 서로 간에 직접적인 교역을 하는 거를 막아버린 거야. 그리고 위만조선을 거쳐서 장사하게 한 거예요. 당연히 중간에서 많은 돈을 남겨먹었겠죠. 한나라 물건을 싸게 사서 진국에 비싸게 팔고 진국의 물건을 싸게 사서 한나라에게 비싸게 파는 식으로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 이득을 토대로 중앙집권화를 더 강화시키고 관직과 체제를 정비하면서 위만조선은 점점 더 발전하게 돼요. 근데 위만조선의 이러한 행보가 누구에게 불만을 가지고 올까? 당연히 진국도 불만이고 한나라도 불만일 거예요. 하지만 진국은 반말해 못해? 못해요. 왜? 힘이 약하니까. 근데 누군 한마디 할 수 있죠? 그쵸. 한나라 한마디 할 수 있죠. 야, 니네가 왜 중개무역해? 왜 내가 너네 때문에 손해를 봐야 돼?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위만조선이 이 중개무역을 멈추지 않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당시 나중에 한나라의 세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왕이에요. 엄청나게 위대한 정복군주, 엄청나게 유명한 정복군주야. 이름도 무제잖아요. 힘쓸 무. 무제가 등장을 하면서 무제가 고조선을 쳐들어옵니다. 물론 고조선 쳐들어온 이유는 크게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중개무역으로 인한 이런 경제적인 손해. 또 두 번째는 사실 이건 여러분 민족주의를 좀 제거하고 보면은 이 위만조선은 한나라의 진짜 라이벌이 아니에요. 당시 한나라의 무제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북방의 유목민족 흉노족이었어요. 그 항우를 꺾고 초나라의 항우를 꺾고 중국을 통일한 한나라의 초대 왕인 유방조차도 흉노에게 무릎을 꿇고서 항복을 하고 흉노를 형님의 국가로 섬기면서 조공을 바쳤어요. 근데 이제 무제는 이 꼴을 못 보는 거야. 그래서 흉노랑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되는데 그 승부를 벌이기 전에 주변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당시에 고조선이 흉노랑 되게 가깝게 지냈어. 흉노는 유목민족이잖아. 뭐가 부족해? 물자가 부족한 거야. 이거를 계속 고조선이 흉노에게 이런 흉노가 부족한 물자를 팔면서 또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둘 사이의 관계가 긴밀해지니까 무제가 흉노를 치기 전에 후방을 안정화시켜야겠다 해서 고조선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디시인 흉노를 치기 전에 에피타이저라고 하죠. 에피타이저로 우리를 쳐들어온 거야, 얘들아. 사실 그 정도의 차이가 났어요. 아무튼 오는데 여기 이제 아래에 나오죠. 한나라가 당시에 5만의 병력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육군, 해군 동시에 쳐들어와요. 5만. 그 당시 5만이면 진짜 거의 수십만 대군이라고 생각하면 돼. 엄청난 병력을 끌고 쳐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금방 안 무너져요. 처음에 꽤 버텨. 그러다가 전쟁이 계속해서 지속되니까 결국에 이 장기화된 전쟁의 지배층이 분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되게 중요한 문구거든요. 당시에 이거 관직 이름이야. 조선상, 역계경,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상의 역할을 하고 있던, 상의 관직을 가지고 있던 역계경이 무리를 이끌고 또 나오네요. 진국으로 갔다. 이건 뭐야? 국가를 버리고 도망친 거야. 그러니까 지배층들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도망을 칠 만큼 내부 분열이 심각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고조선의 수도인 왕검성이 평양이에요. 평양에 있던 왕검성이 왜 여기가 수도죠? 그쵸. 단군조선이 원래는 요령지방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가 그 연나라의 진계에게 요서지방을 빼앗기면서 한반도 서북부 지방인 평양, 대동강 근처의 평양으로 근거지를 옮기고 그 평양의 수도인 왕검성을 만든 거예요. 평양이에요, 평양. 여기가 수도였는데 결국 여기가 함락당하게 되고
위만 조선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지배층의 분열 알아두세요. 멸망당할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자, 그리고 한나라는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여기를 직접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4개의 군을 설치합니다. 이리 봐봐. 원래 한나라는 그 자기네 지방에다가 군이나 현을 설치해요. 그리고 여기 지방관을 보내거든. 그래서 이 고조선에다가 몇 개의 군을 설치한 거야? 4개의 군을 설치한 거예요. 이쪽에다가 이제 4개의 군을 설치한 건데 낙랑, 진번, 임둔, 현도 4개의 군을 설치한 거야. 자, 또 나오죠? 진번, 임둔. 이건 그 지역 고유 명칭이야. 진번에 설치한 군, 임둔에 설치한 군이에요. 이미 위만이 점령했던 지역, 고조선의 영토가 되는 거죠. 위만 때. 여기에다가도 군을 설치합니다. 정확한 위치는 학자들마다 논의가 있어서 정확한 위치는 지도 문제로 나올 수가 없어요. 위치는 아무도 정확하게는 몰라. 그냥 대략적으로 이 고조선 영토 한반도 서북부 지방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다만 낙랑군 같은 거는 위치가 이쯤에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왕검성 근처라는 거. 자, 아무튼 고조선은 멸망당하고 한나라는 고조선의 땅에 한사군을 설치했다. 그리고 원래 고조선에는 총 8개의 법이 있었어요. 이거를 이제 60개로 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8개의 법. 우리가 원래 고조선에는 8조법이라고 해서 8개의 법이 있었는데 한나라가 이제 우리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설치했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발할까 안 할까? 엄청나게 반발을 많이 합니다. 물러가라 하니까 이 사람, 우리 토착민,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런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이 법을 더 세분화시키고 조목조목 압박하는 거야. 그래서 풍속이 굉장히 각박해졌다라는 말을 써요. 8개의 법으로 돌아가던 나라가 60개의 법으로. 그러니까 풍속이 굉장히 각박하고 엄격해졌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보시고 그럼 8조법을 볼게요. 8개의 법을 통해서 고조선의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대요. 자, 사람을 죽이면 즉시 죽인대. 이거는 사람 함부로 죽이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바로 개인의 뭘 존중하는 거죠? 그쵸. 생명을 존중하는 거야. 그럼 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걸 엄격하게 막을까요? 휴머니즘이라? 아니에요. 당신 농경사회잖아. 사람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한 뭐예요? 노동력이야. 노동력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뭐로 갚으래요? 곡식으로 갚으래요. 곡식으로 갚으라는 거는 이 사회가 무슨 사회라는 거죠? 농경사회라는 거야. 만약에 유목사회였으면 돼지, 말 같은 짐승으로 갚으라 그랬을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도둑질한 자는 뭐로 갚는데요? 노비로 갚는데요. 그리고 노비를 면하고자 할 때는 50만 전을 내야 한대요. 자, 노비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이게 무슨 사회라는 거죠? 계급이 존재한다는 거죠. 도둑질하는 사람을 노비로 만들 정도라는 건 절대 도둑질하는 사람을 가만 안 놔두겠다는 거지. 뭐야? 그치. 사유재산을 존중한다는 거야. 노비로 만들 만큼. 계급사회, 사유재산 존중, 신분사회였다라는 거. 그리고 50만 전이라는 건 또 뭘 말하는 거죠? 물론 원문에는 이 전이라는 글자가 없어요. 그냥 50만을 내야 한다는 건데 오늘 학자들이 추측하기에는 이게 50만 전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나 문제집마다 50만을 내야 한다, 50만 전을 내야 한다. 다르지만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자, 이건 뭘 썼다는 거죠? 그쵸. 화폐를 썼다는 거야. 이게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5번째, 부인은 곧고 믿음이 있어 음란하지 않았대요. 듣기에 좋아 보이지만 누구의 의무만 나와있죠? 그쵸. 여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있어. 남자들도 지도를 지켰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죠? 여성에 대한 의무만 나와있어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고조선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고조선은 크게 뭐랑 뭐로 나눴죠,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전체적인 고조선의 얼개, 고조선이라는 기록은 언제 나왔다? 고려시대 몽골의 침략을 받던 원강섭기 때 국가의 자주성을, 정체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우리는 단군의 후예라는, 단군이 만든 고조선을 계승했다라는 그런 단군 고조선 계승의식과 함께 기록으로 등장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고조선의 세력범위 관련 유물, 그리고 고조선은 요동과 요소를 포함한 이 요령, 야오닝 지방에 근거를 두었다가 한반도 지역으로 근거지를 옮겼다라고 하는 거. 이 고조선의 역사는 청동기를 기반한 단군조선과 위만의 이주 이후로 철기에 기반한 위만조선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세밀하게 발전 단계를 보셔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단군 진화랑 8조법 사료를 통해서도 내용을 정리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한번
국가 발전 단계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여기서 한번 해야 돼, 얘들아. 이걸 하고서 이제 여러 나라의 성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국가 발전 단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구석기 때만 해도 무슨 사회였죠? 그쵸. 사냥, 채집, 고기잡이 등으로 무리지어 이동하는 무리사회였어요. 이게 바로 뭐였죠? 네, 구석기 시대. 그러다가 여러분들 신석기 시대 무슨 변화가 나오죠? 그쵸. 신석기 혁명. 레볼루션. 혁명이니까 R이라고 적을게요. 뭐와 뭐의 시작? 농경과 목축의 시작. 그리고 인류가 뭘 하죠? 정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가족, 씨족, 혈족의 개념이 생긴다겠죠? 그러니까 신석기 때부터 우리 조상인 거야. 구석기 때까지는 떠돌아다니니까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인 줄 모르지만 신석기 때는 정착을 했잖아. 신석기 때부터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이야. 그리고 무슨 사회? 그치. 씨족 사회, 부족 사회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씨족끼리는 결혼해 안 해? 안 하잖아. 씨족과 씨족 간의 족외혼. 그 과정에서 부족이 형성되고요. 하지만 이때까지는 무슨 사회? 씨족 부족 사회지만 계급이 없는 평등 사회였다가 청동기 시대 들어가면서 농업 발전하면서 생산량이 증가하고 잉여가 생기면서 그 잉여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정복전쟁, 계급, 빈부격차, 바로 군장 국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군장 국가는 여러분 중요한 특징이 있죠. 말 그대로 무슨 국가? 군장 국가. 왕이 있다 없다? 왕이 없고 군장이 다스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각각의 부족들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군장의 지배를 받으며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야. 국가의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왕이 없고 군장이 통치하는 형태. 각각의 부족은 독립적으로 존재했다. 초기 단군조선. 기억나죠? 재정일치, 신권정치, 단군, 왕검. 그리고 뒤에 배울 옥저랑 동해. 여기도 왕이 없어. 군장이 지배. 읍군, 삼노라고 하는. 그리고 삼안의 여러 소국들. 신지, 견지, 불의, 읍차 같은 군장들이 지배하는 국가예요. 자, 그러다가 철기 문명이 들어오면서 철제 무기와 철제 농기구를 통해서 정복전쟁이 더 적극적으로 벌어지게 되고 인구와 생산력이 늘면서 국가의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부족들이 연결해서 연맹을 맺게 돼요.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 연맹왕국이야. 여러 개의 부족들이 전쟁 혹은 동맹을 통해서 그들만의 연합체, 연맹체를 만들어요. 국가의 규모가 커지니까 이제 뭐가 필요해? 이 거대한 국가를, 여러 부족의 연합인 이 거대한 연맹을 다스릴 대표가 필요해. 그 대표가 바로 누구야? 왕이야. 그래서 여러 개의 부족의 군장들이 모여서 여러 개의 그 부족들 중에서도 그나마 세력이 강한 부족의 군장을 대표인 왕으로 선출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선출된 군장이 왕이 되어서 이 연맹 국가를 이끄니 이걸 뭐라 그래요? 연맹 왕국이라 그래요. 철기 시대부터, 초기 철기부터 나오게 되는 거야. 자, 특징은 이제 뭐가 존재한다는 거죠? 왕국, 왕이 존재한다는 거야. 자, 근데 문제는 왕은 존재하지만 애초에 이 왕은 누가 뽑아준 거야? 그치. 다른 부족의 군장들이 선출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 즉, 왕은 존재하지만 이 왕의 힘은 강해 약해?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이 왕의 자리는 말했잖아. 군장들이 뽑아준 거야. 그럼 이 왕은 자기 자리를 자기 자식한테,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 안 돼요. 왕이 세습이 안 됩니다. 왕은 부족들의 군장들이 선출하니까 부족들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렇게 군장들에 의해 선출된 왕은, 왕의 자리도 세습할 수 없는 이 왕은, 선출된 왕은 다른 부족의 군장들의 그런 정치에 간섭할 수 있어 없어? 못합니다. 그럼 이 각각의 지방은, 부족은 누가 실질적으로 다스려? 그 지역의, 그 지방의 부족의 군장들이 다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각각의 부족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거는 누구라고요? 군장이라고요. 군장. 이 군장은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만의 종교, 독자적인 종교, 각각의 부족들마다 믿는 신이 달라. 그리고 군장들마다 자기 밑에 관리를 거느리고요. 독자적인 군대까지 가지고 있어요. 실질적인 지배권은 군장에게 있다. 왕은 자기 지역 말고는 다른 지역에는 간섭할 수 없다. 그럼 왕은 존재하는 의미가 있나요? 대표잖아. 야, 봐봐. 각각의 독자적인 지배권을 행사하지만 이 국가의, 하나의 통일된 국가의 이름으로 단일한 의견을 내야 될 때가 있어요. 바로 뭐죠? 다른 나라와 외교 혹은 국가의 운명을 건 전쟁.
이럴 때는 왕을 중심으로 모여. 바꿔 말하면 왕은 이런 국가의 정말 중요한 대표로서의 외교 전쟁 말고는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왕은 존재하나 왕권이 굉장히 약하다. 여러 개의 소국들이 우세한 집단의 군장을 왕으로 선출하는 국가. 부여, 초기 삼국, 가야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철기가 더 보급되면서 본격적인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개념 확인하기라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이 부분에 관련된 선지들 모아놨으니까 보시고 또 여기 단군신화 보시고 연결하는 문제도 풀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4번 프린트에 보면 이제 고조선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 말했죠. 여러분은 되게 고조선을 단편적으로 단군신화를 중심으로 초창기 모습인 단군조선만 가지고 고조선을 생각을 해.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고조선은 뭐랑 뭐로 구분해? 청동기에 기반한 단군조선, 철기에 기반한 위만조선 구분해야 한다고 했죠. 그걸 토대로 여기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뭐 여기 1번 문제 혹은 6번 문제 그리고 9번 문제나 뭐 11번 문제나 10번 문제 같은 거 좀 어려울 거예요. 세밀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못 풉니다. 이렇게 문제가 꼼꼼하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다 한번 꼼꼼하게 문제를 꼭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여러 나라의 성장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